안녕하십니까. 네, 코모키 비누과의 이상원입니다. 또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을 또 뵙고, 이비인후과에 관련된 여러 가지 불편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답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여전히 엄청나게 덥죠. 엄청나게 덥고, 태풍이 왔다고 해도 태풍도 전혀 위력을 발휘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덥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가 거의 동남아보다 더 심한 정도로 더워요.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코로나가 또 많이 심해져서 막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유행한 이래로 지금 3년째 여름 7, 8월이 되면 코로나가 많이 코로나 환자 수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어요. 작년에도 7, 8월 달에 좀 코로나 환자 수가 증가했었고, 재작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는 좀 더, 유난히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이 잊고 있었던, 저도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잘 없어서, 좀 편하게 지내겠구나 했는데, 그리고 그런 걱정을 했었어요. 병원에 사놓은 그 코로나 검사 키트가 있는데, 이 검사 키트를 다시 그 도매상 그걸 판 회사한테 반품 신청을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코로나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되게 많이 곤란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많이 걸리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하시는데 다르게 말씀드릴 건 없고, 걸리신 분들이 좀 조심하시면 더 좋겠죠. 걸리신 분들이 되도록 외출을 자제하시고, 아니면 자기가 코로나에 유사한 증상을 보이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든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은 전철이라든가 많은 버스 안에서는 마스크를 예방적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바깥에서는 쓰실 필요 없고요. 사람들 많은 밀폐된 공간 안,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다. 사람들이 한 2명 있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한 5-6명이 꽉 차서 바로 지근거리에서 그 사람의 호흡을 내가 맡아야 된다. 이런 상황일 때는 마스크를 쓰시면 좀 마음이 편하겠죠. 꼭 코로나가 아니어도, 그렇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이비인후과에 관한 다른 질문들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편한 LG님 질문을 주셨어요. 비염 치료를 받다가 현재 축농증이 심해서 엑스레이에서 뚜렷하게 빈 공간에 뭔가 가득 차 있는 게 보이더라고 하시네요.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재발 또한 자주 한다고 하셔 수술을 해야 될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고 계시나 보여요. 냄새가 너무 심해 저 또한 구역질이 날 정도로 심한데 수술 치료를 할지 약물 치료를 받아야 할지 고민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축농증이나 부비동염은 바로 수술하지 않죠.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물론 축농증이 약을 먹어도 치료가 잘 안 된다거나 해부학적으로 뚜렷한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해서 고름을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수술을 하겠지만, 대부분의 축농증이나 부비동염 같은 경우는 기본 원칙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서 충분히 약물 치료를 하고 약을 먹고 또 식염수 세척을 한다든가 코에 뿌리는 약을 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해서 코에 있는 축농증이 좋아지면 굳이 수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너무나 자주 이런 일이 반복돼서 생긴다. 아니면 약을 한번 먹을 때 너무 오랜 기간 먹어야 된다. 약을 먹어도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수술하는 게 차라리 내가 편할 것 같다. 이럴 때는 수술을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일회성으로 축농증이 생겼다고 해서 바로 아무리 냄새가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수술하지는 않습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을 때 수술하신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충분한 약물 치료를 하십시오. 대략 짧게는 2주, 길게는 6주까지 약물 치료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평균적으로 2주에서 3주 안에 좋아집니다. BCAA님. 경부 임파션이 한 3개월 정도 조금 부어 있는 것 같아서 병원을 가려고 하는데요. 영상의학과를 방문할까요? 아니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해야 할까요? 경부 임파선 초음파를 받아봐라 이러던데 잘 모르겠어요.
보통 경부 임파선이 부은 경우에 약물 치료나 이런 걸 통해서 없어지기도 하고요. 약물 치료를 해도 없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뭐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3개월 정도 부어 있으신데 병원을 한 번도 안 가보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목에 경부 임파선이 붓고 문제가 되면 이제 걱정이 돼서 병원을 가볼 텐데 아마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단순한 경부 임파선염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안 가신 것 같은데 저게 그냥 경부 임파선염이 맞다면 굳이 뭐 병원을 갈 필요는 없겠죠. 근데 저게 경부 임파선염인지 아니면 다른 뭐 목에 다른 혹이 난 건지 구분을 좀 명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경우에는 병원에 가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뭐 필요하면 CT를 찍거나 아니면 조직 검사를 하거나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문제가 자주 있는 일이고 그전에도 이렇게 부었다가 또 가라앉고 이런 걸 반복했다 그러면 병원에 좀 늦게 가서 뭐 천천히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지만 뭐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확실한 게 아니라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서 초음파 검사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뭐 병원에서 이제 뭐 이게 확인을 해보면 이제 초음파를 확인하거나 아니면 만져보면 이게 뭐 양성이냐 아니면 뭐 나쁜 악성 종양이냐 뭐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는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비인후과 진료를 보시고 그 결과에 맞춰서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안내해 주는 데에 따라서 뭐 필요하면 초음파 아니면 CT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젤님, 감기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요즘은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검사를 안 하나요? 라고 하셨습니다. 84세 여성인데 감기 증상이 있어 내과를 가니 검사 없이 감기약만 줬다고 합니다. 혹시 독감이면 타미플루 처방해야 될 텐데 왜 검사를 안 할까요? 약 드시는데 너무 기운이 없으시거든요. 라고 하셨네요. 예. 어떤 상황인지 이제 짐작이 가는데요. 이제 84세 여성분이신데 뭐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알 수 없는 증상이 있어서 이제 병원을 가셨는데 검사를 없이 그냥 감기약만 줬다고 하시네요. 사실 이제 이런 데서 조금 딜레마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코로나 검사 같은 것들이 따로 비용을 내지 않으셔도 됐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오시면 환자분들이 쉽게 검사를 하는 걸 동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누가 봐도 코로나 같고 열도 나고 목이 많이 아프신 분들한테 코로나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러면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네, 검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이게 법정 전염병에서 하위로 밀려나면서 나라에서 이 검사를 하는 데 대해서 뭐 어떤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일반 보험도 안 되죠. 그래서 완전히 비보험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비보험 검사인 경우에는 병원마다 이제 정해지는 가격이 다 다른데 어떤 병원에서는 2만 원, 어떤 병원에서는 3만 원, 뭐 어떤 병원에서 2만 5천 원 이렇게 병원마다 그 정해진 가격이 다르거든요. 근데 대략 한 2만 원에서 한 3, 4만 원까지 비용을 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실제로 뭐 오늘도 그렇고 많은 코로나 환자를 보면서 느낀 점은 환자분들한테 분명히 열이 나고 목이 아파서 코로나 검사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검사를 왜 해야 되는지 뭐 왜 검사를 하고 해야 되는지 이렇게 좀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비용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쉽게 검사를 하라고 말을 하기가 또 힘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또 검사를 했는데 코로나가 아니라고 나오면 또 왜 코로나도 아닌데 괜히 뭐 비용을 많이 내게 이렇게 검사를 하라고 했냐라고 또 뭐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같이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컴플레인 하기 시작하면 밖에서 기다리는 환자분들 많은데 또 그분하고 뭐 이렇게 말다툼을 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나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한테 자가검사를 권유합니다. 비용이 많이 드니까 집에 가서 자가검사 해보시고 본인이 직접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그래도 불구하고 검사를 하고 싶다. 내가 자신해서 검사를 비용이 얼마나 들더라도 하고 싶다는 분은 당연히 검사를 해드리죠. 그래서 아마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아닌가 하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나이가 있으신 분이고 하니까 뭐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제 아마 그렇게 검사 없이 약을
드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독감이면 타미플루 처방을 해야 될 텐데 왜 검사를 안 할까요? 하셨는데 요즘 독감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감도 마찬가지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비용이 코로나 검사 비용보다 조금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 독감하고 코로나 검사까지 같이 하면 거의 돈이 한 5만 원, 6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데 이제 그 정도 돈을 내고 검사를 하라고 이제 환자분한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비용이 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검사를 안 하셨을 수도 있고 또 아예 그 이야기를 못해서 그냥 감기약만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엔젤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만약에 지금 84세 그 여성분이시라고 하시는데 만약에 약을 먹는데도 정상의 호전이 없이 열이 안 떨어지고 몸살이나 이런 게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독감보다는 코로나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침이 심해지거나 점점 환자분이 몸이 다운이 되고 가라앉고 기운이 없어지고 뭐 설사를 한다든가 자꾸 누워서 몸이 축축 처지고 의식이 자꾸 왔다 갔다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나빠지신다든가 심하게 기침을 한다든가 가래가 많이 끓는다 이런 경우에는 코로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해보시든지 아니면 자가검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가검사를 제가 여기 비욘드에서 한번 자가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가 직접 제 코를 찌르면서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린 게 있거든요. 네, 그 검사하는 방법을 보시고 하시면 병원에서 하는 것만큼 정확하게 검사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인 처방을 받거나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아까 엔젤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집에서 코로나 키트로 검사해서 양성이 나와서 가져가도 병원에서 또 검사하긴 해야 되나요? 예, 특별하게 진단서가 필요하거나 하지 않으면 검사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집에서 자기가 검사를 하시고 오신 분들이 코로나 양성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되니까 좀 써달라고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마치 뭐하고 같냐면 이제 내가 코로나니까 내 말만 믿고 양성 확인서를 의사인 네가 좀 써달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거를 환자분의 말씀을 듣고 100% 그걸 양성 확인서를 써드릴 수는 없어요. 양성 확인서나 어떤 의사의 진단서, 확인서 이런 종류의 의사가 사인을 하는 이런 서류 같은 공식적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직접 병원에서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와야 저희가 써드릴 수 있지. 단지 내가 집에서 내가 검사했는데 내가 양성이 나왔으니까 내가 양성이라고 확인서를 하나 써달라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것 비슷한 이야기를 딴 데서도 의사가 아닌 병원이 아닌 다른 데서도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되는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내가 세금을 내가 확실하게 냈으니까 세금 낸 걸로 세금 확인서를 써달라고 하면은 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그럼 세금 내셨으니까 확인서 하나 써드릴게요. 영수증 하나 써드릴게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런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고 그냥 단지 약을 처방받고 하는 경우에는 다시 검사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문화예술 아리올님. 코피가 가끔 나기 시작합니다. 한번 나면 찔끔 나는 게 아니라 한 3, 4분 정도는 지속해서 나신다. 특히 피곤하거나 장거리 비행 이후에는 꼭 나는 것 같다고 하시네요. 최근 겨울인 호주로 여행을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도착하고 다음날 아침 바로 코피가 났습니다.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혈압약 먹고 조절되고 있고 최근 병원에서 비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만약에 문야예술 아리올님의 그 코피가 나는 것이 어느 한쪽에서만 나신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코에서만 계속해서 나고 왼쪽은 안 난다. 어느 한쪽에만 지속적으로 난다 그런다면은 문화예술 아리오님은 비중격 망곡증이 있으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병원에서 비염이 있다고 들으셨기 때문에 어느 한쪽, 뭐 오른쪽이면 오른쪽, 왼쪽에서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서 코피가 난다 그러시면 비중격 망곡증이라고 해서 코뼈가 휘어 있는 병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한쪽 코뼈가 튀어 있는 그쪽이 계속해서 쓸려서 그 자리에서 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피가 날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쪽도 나고 저쪽도 나고 왔다 갔다 한다. 어느 한쪽에서 특히 많이 나고 이런 건 아니다. 이러면은 단순하게 차고 건조한 공기가 원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비염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코딱지가 많이 생기거든요. 코가 쉽게 건조해지고 마르고 딱지가 많이 생겨서 자꾸 코를 풀거나 코를 만지게 돼서 자꾸 이렇게 코털을 판다든가 코딱지를 판다.
휴지를 넣어서 코 안을 자꾸 이렇게 닦아낸다 하는 과정에서 코 안에 점막이 상처를 잘 입게 됩니다. 그런 경우엔 코피도 잘 나게 되죠. 건조하고 코딱지가 많은데 코를 자꾸 손을 댄다. 그러면 코가 점막의 손상이 쉽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주 코를 바른 버릇이라든가 코딱지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버릇을 없애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를 자꾸 건드리는 걸 피하시고 안연고가 있어요. 안연고, 코에 바르는 연고 말고 눈에 넣는 안연고 같은 것들을 코에 수시로 발라주신다든가 해서 건조하지 않도록 그런 안연고 같은 걸 도포해 주시면, 아니면 바세린 같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런 걸 코 입구에다 많이 코피가 나는 쪽에 주로 자주 바르시고 최대한 코를 손을 안 대시면 코피가 나는데 크게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네, 같은 자리에서만 나신다고 하셨네요. 그런 경우에는 코뼈가 휘어서 어느 한쪽에 튀어나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 가셔서 그런 경우에는 한번 상의해 보시고, 만약에 심하지 않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쪽 그 코피가 나는 쪽에만 코 연고를 자주 바르시고, 특히 그 코 안쪽을 만지게 되면 뭐 툭 튀어나와 있거나 자꾸 닿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 자리에서 피가 많이 날 테니까 그걸 자꾸 건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만약에 코피가 나면 그 부분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쉽게 지혈이 되실 것 같아요. 네. SB니님, 중이염의 종류가 궁금하시다고 하십니다. 아이가 4월 청력 검사가 95, 100데시벨이라고 하고 이번 달에 청력 검사한 게 65, 60데시벨이 나왔는데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잘 없습니다. 중이염으로 65데시벨, 60데시벨까지 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청력이 골도 청력, 청력을 구성하는 것, 청력이 만들어지는 게 우리 신경이 있고 바깥에 고막부터 시작해서 귓뼈, 바깥에서 고막을 때리고 그게 신경으로 전달되는 이 과정이 있는데, 우리 신경까지 도달하는 그 공간에 있는 고막이라든가 귀가 닿는 뼈가 다 하나도 없어지고 다 염증으로 녹았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손상이 되는 게 한 35데시벨 정도, 35에서 40데시벨이 맥시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65데시벨, 60데시벨, 95데시벨, 100데시벨까지 청력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단순히 중이염만 있는 경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기가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요. 95, 100데시벨이면 거의 농이거든요. 하나도 안 들리는 상황인데 95, 100데시벨이 나오기는 거의 힘들다. 65, 60데시벨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까지도 나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뮤코다당증 환자고 매달 중이염이 오고 있다. 어떨 때 너무 안 들린다고 하신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또 어렸을 때부터 너무 중이염을 자주 앓다 보니까 청력이 차츰차츰,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신경까지 청력에 문제가 생겨서 누적된 걸로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겼을 수는 있거든요. 나이가 6세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이런 뮤코다당증 환자고 매달 중이염이 오고 이게 중이염이 온 지가 한 2, 3년 이상 됐다고 가정한다면 많이 떨어지면 65, 60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95, 100데시벨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뭐 어쨌든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SB님의 자녀분은 단순히 중이염 외에 중이염 플러스 다른 청력이 떨어지는 요인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중이염 외에 뭐 신경의 손상이라든가 뭐 이런 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양쪽 귀가 다 그런지 한쪽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양쪽 귀가 다 그렇다 그러면 중이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뭔가 다른 이유로 선천적으로 귀 청력이 떨어져 있을 뭐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한쪽만 그렇고 한쪽은 괜찮다 그러면 중이염이 오래돼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검사 수치만 가지고 제가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청력 검사를 어느 병원에서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상급 병원, 요즘 같은데 이제 뭐 의료 분쟁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큰 병원에서 진료받기가 좀 힘들지만 어떻게 한번 예약을 해 보셔서 좀 큰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뇌파 청력 검사를 하셨네요.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고 하시는 거 보면 이건 그러니까 중이염만 있는 건 아닌 거죠. 인공와우도 하셨다고 하시네요. 너무 오락가락이시면 고민이 되더라. 그러니까 인공와우도 하고 있고 하시니까 이 친구는 원래부터 청력이 많이 안 좋으신 거잖아요. 이거는 그 뒤에 뇌파 청력 검사를 했고 인공와우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이 친구는 원래 이게 청력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거기에다 중이염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그 청력이 그렇게 떨어져 있죠.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하시네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제 문제가 이제 뭔가 하면은 그 인공화학하고 이런 걸 이제 그 원래 중이염이 없는데 세팅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중이염까지 와버리니까 청력이 그렇게 많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이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중이염 치료가 돼야 되는데 중이염 때문에 이게 심해진 건 맞죠. 왜냐면 원래 이 친구는 많이 나쁜 거니까. 기준이 원래 65, 60이 맥시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더 좋아지는. 그런데 65, 60에서 더 나빠지면 이제 95, 100까지 간다는 그런 뜻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청기 착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청기 계속 착용하고 중이염을 그때그때 계속 치료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뭐 고막 절개를 해서 튜브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아마 세브란스에서 보시고 계신다면은 아마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아마 그 튜브, 그 환기관 튜브 삽입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관리를 하실 테니까 굳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충분히 그 담당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자꾸 중이염이 생기시면 뭐 코나 비염 이런 쪽도 문제가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마 이비인후과 그 선생님이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실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원체 그 다른 기본적인 문제가 있으셔서 청력 자체가 많이 나쁘실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플남님. 삐 소리가 오랜 시간 동안 났었는데 아프지도 않고 불편하기만 한다면 치료를 안 받고 살아도 이상이 없는 걸까요? 삐 소리, 귀에서 삐 소리가 이명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오랫동안 나셨고 아프지도 않다. 단지 소리만 난다는 거죠? 불편하기만 하고 치료를 안 받고 살아도 이상이 없는 걸까요? 라고 하시는데 치료를 안 받고 살아도 뭐 불편한 게 없으면 당연히 안 받고 살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저라면은 병원 가셔가지고 삐 소리가 왜 났는지 삐 소리가 날 때 처음에 가셔서 한번 체크는 해볼 것 같아요. 소리가 더 커지거나 내가 청력에 이상이 있나 없나 이런 것 정도는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확인을 해보고 가면 이제 병원에서 대략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거는 참고 살아야 된다. 아니면 고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놔두면 점점 더 심해진다. 뭐 치료를 꼭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번 정확한 청력 검사도 하고 이명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병원에서 그 전문의 소견을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그냥 혼자서 그냥 미리 안 아프고 불편하지 통증이 있거나 뭐 진물이 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조금 불편한 정도니까 참고 살아야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내 몸이니까 뭐 남의 몸도 아니고 내 몸인데 한번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정도는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아까 그 에스비니 님이 말씀하신 인공와우를 고민해보라, 인공와우를 하고 계신 게 아니고 인공와우를 고민해보라고 들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인공와우도 해야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지금 요 정도의 그걸로 이분이 인공와우를 하는 게 좋다, 안 해도 좋다고 말을 한다면 그건 좀 너무, 제 어떤 지식이나 이런 걸 넘어서는 거죠. 제가 뭐, 몇 글자 보고 뭐 65dB, 50, 뭐 100dB 이렇게 됐으니까 이분은 인공와우를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계속해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청력이 점점 떨어지는 추세가 되고, 그리고 중이염 관리하는 게 다른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질환 때문에 중이염 치료까지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풀하고 애가 힘들 것 같다. 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진짜로. 만성 폐진으로 산소도 밤마다 달고 있고, 심장 판막 문제 때문에, 사시, 청력, 장기, 비대 등의 문제가 많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 병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인공와우를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씩 문제를 풀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인공와우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세브란스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걸 권할 때는 뭐 이유가 있어서 권할 테니까 충분히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결정을 하십시오. 네, 이렇게 하십시오.
엔젤님, 지금 코로나는 작년 오미크론과 어떻게 다른가요? 저는 2년 전에 오미크론에 감염되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눈도 심하게 감염되어 몇 개월 동안 스테로이드까지 복용하면서 치료했다. 지금도 너무 겁납니다고 하셨네요. 뭐 오미크론하고는 다른 변종이죠. 뭐 K 뭐 얼마라고 하는, 저도 이제 뭐 하도 그 뒤로 뭐가 많이 나와서 요즘은 관심도 없어서 제가 이름도 못 외우겠는데, 그러니까 사위 변종들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근데 뭐 크게 대략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점점 중증도는 낮아지고 전염력은 더 높아지는 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뭐 특이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 고열이 많이 안 나는 경우에도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콧물이 나오는 증상이 조금 더 빈도가 높습니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심한 목만 아픈 게 특징이었는데, 이번 거는 목도 당연히 아플 수도 있고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콧물이 좀 납니다. 콧물이, 그 오미크론에 비해서 콧물이 나는 환자가 좀 더 많습니다. 그리고 고열도 오미크론보다 조금 덜 합니다. 열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제 코로나로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합병증이나 이제 뭐 부작용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지금 이번 코로나 환자들의 부작용 케이스를 제가 아직까지는 그 후유증 같은 걸 많이 보지는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후각 감소는 좀 덜한 것 같긴 하고요. 나머지 뭐 충농증이나 이런 것들은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침은 여전히 많이 하시고요. 기침이나 이런 건 좀 오래 가는 편이신 것 같고, 나머지 문제는 아직까지는 이제 지금 유행 텀이 좀 더 지나가지고 이 환자들이 다 낫고 한 몇 개월째를 봐야지 그분들이 어떤 부작용이나 뭐 합병증이 생기는지를 알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까지는 알 수는 없어요. 초기의 증상으로는 콧물이 조금 더 많이 난다. 코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오미크론 때보다 좀 많다. 이게 조금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 내피셜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제가 필드에서 매일매일 보는 환자들한테서 느낀 겁니다. 제가 오미크론 때 뭐 하루에 환자 뭐 200명씩 볼 때의 오미크론 환자들 하고, 지금 또 하루에 뭐 환자들이 150명, 200명 오거든요. 그러면 그 오미크론이 아닌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을 비교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건 공식적으로 뭐 어디서 발표한 건 아니고 제가 환자들을 볼 때 느낀 차이점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깜짝깜짝 놀라요. 전혀 코로나가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검사를 했는데 나오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이 사람도 코로나야 뭐 이런 느낌이죠.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딱 봐도 코로나네 그랬는데 그래서 아닌 것 같은 사람 제가 미리 알거든요. 검사해달라고 그러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떤가 하면 검사를 본인이 해달라 그럴 때 리젝트를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근데 제가 봐도 아닐 것 같은데 해보면 양성으로 나오는 환자가 있어서, 그래서 요즘은 그런 걸 쉽게 아니니까 하지 마세요 이런 말을 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HS님, 코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면 원인이 충농증 뿐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도 날 수 있나요? 예, 다른 이유로도 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충농증이 맞습니다. 부비동염, 특히 치성상악동염이라고 있어요. 이빨, 윗니빨이나 이쪽 어금니 쪽이나 송곳니까지 여기에 염증이 있는 사람들, 잇몸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치성상악동염이 있을 때, 아니면 코 안에 곰팡이가 생기는 진균성 부비동염, 곰팡이로 인한 충농증, 이런 환자들이 아주 냄새가 고약하죠.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외에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냄새가 고약해 나는 것 중에는 위축성 비염이라는 거 있습니다. 위축성 비염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 코 마름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코가 마르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제 코 안에 비염이 너무 심하다고 해서 너무 코살을 줄여주는 코 약을 많이 뿌리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비염 수술을 너무 세게 많이 과대하게 코 안에 있는 점막을 절제를 해냄으로 인해서 코살이 많이 잘라져 버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쉽게 코가 말라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고약한 냄새가 나는데, 아주 특이한 냄새가 나서 이런 경우에는 딱 들어오면 의사들이 대부분,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냄새만 맡고도 이 사람은 그 병이구나 하고 알 수 있을 정도로 특이한 냄새가 납니다. 예, 그 다음 이뽀꾸님, 늘 귀가 멍멍하시다고 하네요. 그런데 어느 날 가끔 귀가 뻥 뚫리는데 그때 정말 제 목소리도 잘 들리고 시원합니다. 그러다가 이내 다시 귀가 멍멍해져서 제가 말할 때 제 목소리가 귀에서 맴도는 느낌이에요.
병원 가서 청력 검사했는데 난청은 아니라고. 비염이 있긴 한데 이거 왜 이럴까요? 치료가 가능할까요? 병원에서 아마 이관 기능 부전증이란 말 아니면 이관계존증 뭐 이런 말을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귀하고 코를 연결해 준 관, 이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유스타키오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귀 안에 압력 조절을 해줍니다. 귀 안에 고막이 안에 가스가 차면 가스를 빼내고 반대로 음압이 걸리면 바람을 넣어줘서 고막 바깥쪽하고 안쪽에 압력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줘서 고막이 평행한 위치에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이관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수도관, 펌프관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조절해서 바람을 넣었다 뺐다 해주는 게 코 쪽으로 나와 있어요. 코하고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뽀꾸님이 아마 코를 막고 바람을 세게 풀면 바람이 귀로 가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게 이관을 통해서 바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를 들이마시거나 침을 꿀꺽 삼키면 그 안에서 바람이 또 빠져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가끔 귀가 뻥 뚫린다고 하시는 게 음식을 침을 꿀꺽꿀꺽 삼킨다든가 하품을 한다든가 이럴 때 한 번씩 뻥뻥 뚫릴 거예요. 그게 이관이 팡 뚫리면서 고막이 이제 펴지면서 귀가 멍멍한 게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관이 자동으로 알아서 펴졌다 줄어졌다 해서 항상 일정하게 고막이 멍멍하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이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강제로 하거나 아니면 아주 이 이관이 온앤오프 방식으로 어떨 땐 뻥 뚫렸다가 어떨 땐 또 꽉 막혔다가 이게 자동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수동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주 느리게 반응을 하는 경우에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게 너무 또 잘 뚫리는 분이 있죠. 그래서 항상 그런 사람은 너무 또 귀가 이렇게 숨만 쉬어도 고막이 펄럭펄럭 할 정도로 너무 잘 뚫리는 사람이 있고 또 꽉 막힌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관 기능에 이상으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사람들은 비염이 있거나 코가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강제로 세게 코를 풀거나 너무 들이마시거나 하면서 이관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뽀꾸님은 아마 그 이관에 염증이 있거나 이관이 부어 있거나 알레르기 비염이 있거나 이런 속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병원에 가셔서 지금 증상을 그대로 이야기하면 청력에 이상이 없으니까 그 이관 기능 부전증, 그 이관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먹는 약이 있어요. 먹는 약이 있고 대부분 이제 비염이 있을 경우에는 알러지 비염이 치료가 되면 비염의 증상이 해소가 되면 서서히 귀는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코의 문제를 해결하시면 귀가 같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제가 환자분을 본 게 아니라서 이 글만 보고 하는 이야기라서 그 한계가 좀 틀릴 수 있다는 건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엔젤님. 감기약에도 피부과 약에도 항히스타민제가 있는데 이 약이 왜 잠이 쏟아지게 하네요. 운전을 못할 정도로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하시는데요. 요즘 나오는 3세대 항히스타민제, 4세대 항히스타민제 같이 최근에 나오는 약들은 대부분 졸리는 약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항히스타민제 중에도 좀 센 게 있거든요. 1세대 항히스타민제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약들은 지금도 먹으면 졸려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약국에서 파는 약들, 그 감기약이나 콧물약들은 대부분 1세대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어서 약국이나 편의점 같은 데서 콧물 안 나오게 하는 약을 먹으면 지금도 많이 졸릴 수 있습니다. 근데 병원에서 이비인후과나 이런 데서 처방받는 약들은 환자분들이 원체 약 먹고 졸린다고 부작용 있는 약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요즘은 다 병원에서는 3세대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의 잠을 못 자거나 이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잠이 너무 많이 오거나 졸리는 약은 거의 잘 쓰지 않으니까 그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계속 그러시면 병원 가셨을 때 피부과든 이비인후과든 가셔서 나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많이 졸리니까 그걸 고려해서 약을 주세요 하시면 그걸 감안해서 처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웃자님. 합의갑계 절제술, 비중격 망곡증 수술을 2년 전에 하셨는데 숨을 쉴 때 귀에서 바람이 느껴지고 귀가 멍멍하면서 귀에서 제 말소리가 들립니다. 예, 이 경우가 바로 좀 아까 말한 그 반대 경우죠. 아까 왜 어떤 분이 귀가 멍멍하고 가끔씩 뻥뻥 뚫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은 어떻습니까? 합의갑계 절제술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자기 숨만 쉬어도 귀에 바람이 이분은 반대로 너무 잘 통하는 거죠. 귀하고 코 쪽이. 그래서 코가 많이 막혀오고 비염이 있는 사람들은 코가 막히는 것만큼 이관도 막혀서 숨 쉬는 게
귀가 멍멍하고 불편한데, 이 항상우짜님 같은 경우에는 합의각계 절제술 비중근 만곡 수술해서 코를 뻥 뚫어 놓은 거죠. 너무 뚫리니까 갑자기 아마 이분은 그 전부터 어떻게 됐어요? 코가 많이 막힌 상태로 살면서 그 귀나 이런 이관 같은 것들이 코가 막히는 걸 기준으로 해서 최대한 그 막힌 코에서 귀가 잘 뚫리게끔 막 이관이 기능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코 쪽이 뻥 뚫리니까, 뚫린 데다 또 얘는 원래 막혔다고 생각하고 항상 하는 곳에서 갑자기 뚫리니까 귀 쪽으로 바람이 너무 많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가강청이라 해서 자기 말이 더 크게 울려서 들리고, 이관이 막혀서 귀가 멍멍한 거하고 정반대의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저런 게 한 2년 정도 지속이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은, 이관이나 이런 것들이 뚫린 코에 맞춰서 또 서서히 적응을 하게 되는데, 지금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저렇다, 전혀 나아지는 게 없다 그러시면, 수술을 할 때 너무 코가 많이 막혔던 코를 너무 많이 뚫어줘서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다른 문제로 인해서 이관 기능에 또 문제가 생겨서 저랬을 수도 있죠. 그래서 아마 저분 같은 경우에, 항상우짜님 같은 경우에는 코 안의 상태를 좀 봐야 되는데, 제 말이 틀리지 않다면 아마 처음 수술하고 나서보다 지금 갈수록 조금씩은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수술한 자리가 대부분 다시 또 코가 서서히 원래대로 코살들이 자라서 너무 그렇게 뻥 뚫리는 게 다시 좀 약간 서서히 막혀가기 때문에 너무 울리는 거는 서서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또 수술한 병원이나 뭐 아니면 가까운 이비인후과 가셔서 지금 상태를 말씀하시고 코 안이 너무 뚫려 있지 않은지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너무 세게 코를 푼다든가 코를 너무 이렇게 뚫으려고 하지 마시고, 코가 조금 막히는 게 오히려 조금 좋죠. 항상우짜님 같은 경우에는. 예, 너무 뚫려 있으면 오히려 좀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관이 너무 뚫려 있어서 생기는 문제라서. 예, 밤새꼼님, 코막힘이 때문에 검사 및 진단을 받으면 크게 문제 없다는 소견을 받습니다. 그런데 코막힘도 심하다고 느껴지고, 특히 코를 풀면 콧물이 주사기에서 나온 필러처럼 얇고 묽은 형태로 나옵니다. 점막이 문제인 걸까요? 예, 이런 경우는 이제 비염하고는 좀 다르죠. 필러처럼 묽은 묵 같은 거죠. 아주 끈적끈적한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색종이 접기 할 때 바르는 풀 있죠, 풀. 요즘도 그런 풀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풀 같은 거죠, 풀. 요즘도 풀을 쓰는지 모르겠네요. 왜 이렇게 액체로 된 풀 있잖아요. 하얗게 된 그런 것처럼 아주 찐득찐득하면서 맑은 그런 덩어리 콧물이 조금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뭐 비염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비염보다는 약간 부비동 안쪽에 어떤 점액이 고이는 자리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감기 걸릴 때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이 맑은 콧물이 나오던 게 코가 심하게 막히니까 빠져나가지를 못하고 안쪽에서 이제 코 안쪽에서 이게 고이는 거죠. 고이면서 처음에는 맑은 콧물들이 고였다가 이게 묵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단백질 고형물처럼 이렇게 서서히 굳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캉 풀면 이게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죠. 점막에 넓게 크게 보면 점막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뭐 비염이나 알레르기 비염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부비동염이나 코 안에 선모세포라고 해서 점막의 이 움직임이 떨어져서 이 콧물을 자꾸 바깥으로 잘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 흐름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점막에 있는 선모세포의 기능이 떨어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기능은 어떨 때 떨어지냐? 차고 건조한 공기, 아니면 너무 드라이업한 경우, 아니면 비염이나 이런 감기 같은 염증으로 인해서 염증 세포가 침윤됐을 때 뭐 이럴 때 잘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식염수 세척이에요. 식염수 세척 같은 걸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좀 다 해결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식염수 세척하시고 기본적으로 알레르기 비염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은 날님. 이하선 양성 종양으로 확진을 받았다. 저리고 통증이 있다고 하시네요. 약은 교수님께서 일주일 처방받고 먹어도 통증이 가라앉지 않는다.
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의료대단으로 일상생활이 신경 쓰이기 힘들다. 근데 양성종양이면 굳이 수술을 서둘러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리고 통증이 있는 정도면 일단은 뭐 통증이 있을 때만 먹는 진통제 같은 것들로 가라앉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침이, 근데 양성종양에 그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가 어떤 게 있을까요? 침이 제대로 분비가 안 되거나 침이 저류가 돼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한 마사지를 하시고 진통소염제를 먹고, 안 되면 이렇게 찜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통증을 가라앉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수술을 빨리 하고 싶은데 의료대단으로 일상생활이 신경 쓰인다고 하시는데, 요즘은 뭐 저희 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도 그렇고 대부분 큰 병원에서는 그 이비인후과 같은 경우에는 악성 종양 뭐 이런 아주 시급을 다투는 병이 아니면은 수술을 거의 안 해주고 있죠. 그래서 양성종양인 경우에는 뭐 수술을 거의 받기는 힘드실 것 같습니다. 뭐 불행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앞으로 이런 양성종양이나 가벼운,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해주는 가벼운 병, 뭐 어떻게 가벼운 병을 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아파 죽겠는데 정부에서 이걸 가벼운 병이라고 하시면 이제 응급실 가는 거라든가 이렇게 수술 받는 것도 환자분들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한 대비는 각자 알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정 테이프님, 코 파면 정말 콧구멍이 커지나요? 라고 하셨네요. 코를 파시면 콧구멍이 커지나요? 코를 파면 콧구멍이 커질 수도 있지만 오히려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콧구멍을 자꾸 파게 되면 코 안에 점막들이 자꾸 붓게 되고 거기에 각질이 생기고 하면서 오히려 콧구멍이 더 작아질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게 더 심각하죠. 콧구멍이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커지나 하면, 오히려 그 콧구멍이 커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커지나 하면 오히려 그 어릴 때 그 청소년기나 청소년기 전에 우리가 성장하는, 특히 뭐 어린 나이 3, 4살 뭐 이럴 때부터 이제 얼굴이 커지는 그 소화기, 유소화기부터 청소년기까지 가는 그 기간에 호흡곤란이 있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폐나 이런 데 문제가 있다든가 비염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은 콧구멍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코로 숨쉬기가 힘드니까 콧구멍이 막 벌어져야지 숨을 크게 들이마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코가 자꾸 벌렁벌렁해지고 콧구멍이 커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코를 파면 오히려 콧구멍은 좀 적어질 가능성이 높지, 콧구멍을 자꾸 판다고 해서 콧구멍이 커지지는 않습니다. 귀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자꾸 후비는 사람들은 귀 안에 점막이 점점 부어서 귓구멍이 작아져요. 예, 그런 건 조심하시는 게 좋죠. 양성종양 관련돼서 질문을 다시 주셨네요. 혹이 3cm, 3cm면 꽤 크네요. 그러면 겉으로 보기도 힘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안에 점액낭종일 가능성이 높고 수술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높죠. 통증도 유발할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수술 스케줄은 이제 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뭐, 근데 일단은 뭐 좀 버티시면서, 단지 이게 뭐 악성이 아니니까 뭐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차례 아마 신청을 해 놓으시고 기다리시고 계실 텐데, 최대한 어떻게 더 아파지거나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담비님, 새벽에 찐득찐득한 노란 코가 나오고 코안도 흘러서 안약을 바르고 비염약, 항생제 처방받아 먹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침, 가래 같은 건 없다고 하시고요. 겨울부터 지금까지 비염이 잘 낫지 않는다. 코딱지도 계속 생긴다. 자면서 저도 모르게 판다. 자, 찐득찐득한 노란 코가 나온다 그러면 새벽에 대부분 약간 부비동염 축농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찐득찐득한 노란 코가 나오면 이건 병원 가셔서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서 부비동염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비동염이 있는데 약을 먹고 안 먹고 이런 거를, 약을 잘 안 먹고 놔두시게 되면 이게 만성적인 부비동염이 되게 되면 항상 콧물이 나오는 게 기본값으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코딱지도 많이 생기고 항상 코가 막혀 있게 되고 자꾸 이제 코로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그러죠. 그리고 코를 자꾸 만지시게 되면, 말씀드렸지만 그 부비동염이 없더라도 코를 자꾸 만지면 계속해서 점막이 그 자극을 받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고 딱지가 많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코는 되될 수 있으면 안 만져야 되고요.
코안은 헐어서 안약 바르시는 건 아주 잘하시는 거고, 비염약이나 항생제를 먹는 걸로 봐서는, 비염은 항생제를 먹지 않거든요. 비염약은 오로지 콧물약이나 코 막힌 데 관련되면 약만 먹고, 보통 항생제는 부비동염이나 충농증이 있을 때 처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항생제를 먹는다는 거는, 담비님은 이미 그 찐득찐득하고 노란 코가 나오고 항생제를 먹는다는 건 부비동염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부비동염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려우냐면, 좀 약을 먹으면 좋아지는 것 같아서 임의로 약을 끊어버리면 또 한 1, 2주 있다가 다시 콧물이 누렇게 나오고, 또 약을 먹으면 한 또 좀 괜찮았다가 또 1, 2주 지나면 또 나오고, 이렇게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몇 개월씩 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칼에 무 자르듯이 코가 좀 약을 먹고 약간 호전됐다고 바로 약을 끊지 마시고, 충분히 2, 3주 이상 연속성 있게 약을 먹고, 식염수 세척 코에 뿌린 약으로 코의 염증을 닭 잡듯이 잡아야 됩니다. 때려 잡아야 돼요. 때려 잡아서 완전히 문제를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눈을 이렇게 부라리면서 지켜봐야 되죠. 언제 또 콧물이 나오나. 콧물만 나오면 바로 내가 이거를 치료를 하겠다는 이런 그걸로, 콧물이 약간만 나오고 코가 조금만 막혀도 세척하고 코에 뿌린 약을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코가 건강한 기간을, 코가 안 막히고 콧물이 안 나는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거기에 세팅이 됩니다. 반대로 항상 콧물이 나오고 코가 막힌 상태를 오래 가지고 가고, 약을 먹고 코가 뚫리고 코로 숨쉬기 좋은 환경은 뭐 한 며칠밖에 안 만들어 놓으면 기본값이 이렇게 낮은 쪽에 맞춰져요. 그럼 계속 이쪽으로 내려가기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코 상태를 항상 좋은 쪽에 맞추시고, 약간만 내려가면 빨리빨리 좋게 해서 다시 원래 상태로 올리고, 이거는 코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이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건강을 유지하고 뭐 치료를 하고 하는 데는 때가 있죠. 그 때를 놓치면 우리가 실패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만 나빠지거나 약간만 안 좋아질 때는 바로바로 타이밍이 적절하게 치료를 하십시오. 저는 HS님, 저는 누우면 코가 막히고 일어나면 뚫리고, 왼쪽으로 누우면 왼쪽이 막히고 오른쪽으로 누우면 오른쪽으로 누운 쪽으로 막힌다. 비염 증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우면 코가 조금 막힐 수는 있지만, 그래도 바로 누웠을 때 코가 막히면 그거는 좀 문제는 있어요. 원래 바로 누웠을 때는 약간 숨쉬기 힘들지만 막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죠. 왼쪽으로 돌아 누우면 그 왼쪽에 있는 코 쪽으로 피가 쏠리기 때문에 그쪽 코는 막히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중력에 의해서 우리 콧구멍에 이렇게 누우면 피가 이렇게 쏠리죠. 우리도 왜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 얼굴에 피가 쏠려서 이게 벌게지잖아요. 그것처럼 머리를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그쪽으로 콧구멍은 막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다가 오른쪽으로 또 돌아 누우면 또 오른쪽이 막히고 왼쪽은 뚫리게 돼 있죠. 이거는 정상입니다. 다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누웠는데 왼쪽으로 안 막히고, 왼쪽으로 누웠는데 오른쪽이 막힌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코뼈가 휘어 있다든가 뭐 심하게 감기가 걸려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코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막힌 쪽을 찾지 마십시오. 막힌 쪽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뚫린 쪽을 찾으시면 됩니다. 어느 쪽이든 어느 한 군데든 뚫려 있으면 정상입니다. 코는 둘 중에 한 군데만 항상 뚫려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뚫린 쪽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정상이다. 양쪽이 다 막히면 비정상인 거죠. 근데 한쪽이 막혀 있고 한쪽이라도 뚫려 있으면 정상이다. 그래서 막힌 쪽을 자꾸 이쪽이 막혀 있어 이러지 말고, 이렇게 이쪽은 막혔지만 이쪽은 뚫려 있네,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어느 한쪽이라도 뚫려 있으면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림던님,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림던님, 저음성 난청으로 재발도 심하고 해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복용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재발하더라도 이 방법밖에 없을까요? 저음성 난청인 경우에 재발이 자꾸 심하고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반복적으로 복용을 하시는데, 사실은 저음성 난청에는 스테로이드 용량을 고용량으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 고용량 말고 약간 저용량으로 스테로이드를 쓰죠. 청력의 저음성 난청 경우에 청력의 그 소실 정도에 따라서 스테로이드 양을 조절해서 쓰게 돼 있습니다. 쓰고, 그 다음에 기간도 좀 짧게, 돌발성 난청하고는 다르게 스테로이드 용량도 줄이고 짧게 쓰게 돼 있죠. 그리고 많이 심하지 않으면 굳이 스테로이드를 안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자주 반복되는 저음성 난청은 메니에르시 병이라고 해서 어지럼증이나 뭐 기가 먹먹한 어지럼증 이런 걸 동반하는 메니에르시 병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성 난청이 자꾸 재발하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때그때 청력 검사를 하시고 어지럼증이 같이 동반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메니에르시 병의 유무를 메니에르시 병의 위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메니에르시 병이라 그러면 이게 의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뭐 필요하면 고용 스테로이드 외에 이뇨제라든가 다른 종류의 약을 같이 병행해서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성 난청은 대부분 심한 스트레스라 수면 부족 이런 거하고 연관이 되니까 자꾸 이 약으로 스테로이드를 이용해서 바로바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저음성 난청이 내가 어떨 때 잘 재발하느냐를 항상 그 인과관계를 잘 분석하셔서 그런 게 발생하는 그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생기고 나서 스테로이드를 먹는 것보다는 나는 어떻게만 하면 내가 뭐 잠을 못 자면 누구하고 싸우고 심하게 스트레스만 받으면 심해지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미연에 차단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해피님. 59세 여성이라고 하시네요. 3월에 이석증이 온 이후로 지금까지 이석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한다. 8월 달인데 아직까지 이석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한다고요? 네, 약한 어지럼증이 계속 있어서 정말 불편하고 힘이 든다. 하루에 2번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이석이 완전히 없어지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조금 동의하기가 힘듭니다. 이석증이 한 번 온 이후로 이석 찌꺼기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도 조금 이해가 안 가고요. 있을 수 있기 좀 힘들 것 같아요.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죠. 이석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까지 이석증이 있으면 그 3월 달에 처음 이석증이 있을 때만큼 어지러워야 됩니다. 이석 찌꺼기가 조금 있든 적게 있든 많이 있든 계속 이제 특정한 자세로만 가면 계속 어지럼증이 반복돼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 그냥 약간 좀 어지러지한 느낌만 계속 있다면 그건 이석증이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애초에 진단이 틀렸거나 아니면 애초에 진단이 맞고 두 번째에 있는 게 진짜 어지럼증이 아니고 그냥 어지러지한 느낌만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맞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는 계속 이석증이 남아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이석증은 보통 자주 재발할 수는 있지만 한 번 생긴 이석증이 치료가 어떻게든 된 다음에 이석이 남아서 계속 뭐를 괴롭히기는 힘들어요. 남아있다는 거는 이석증 치료가 안 됐다는 뜻이니까. 이석이라는 건 고리관, 세방고리관이라고 해서 귀에 있는 관에 이석이 떨어져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 이석증의 치료는 그 돌아다니는 돌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없어지면 그걸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안 없어지면 없어질 때까지 계속 귀를 돌리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럴 수는 있죠. 계속해서 자꾸 습관적으로 빠진다든가 골도감증이 있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속해서 이게 빠져서 어지럼증이 계속 반복돼서 생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이석증 찌꺼기가 남아서 계속 조금씩 어지는 게 남아있다. 이거는 조금 그렇게 보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료를 보시고 이석증 검사를 다시 한번 해보시고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 2주 정도 추석이 오기 전까지는 코로나는 계속 애를 먹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좀 잘 개인 위생에 신경을 쓰셔서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지금 같은 때는 안 아파야 되죠. 아프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옛날하고는 달라져서 앞으로 이런 상황은 20-30년 안에는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한 20-30년 동안은 지금 이 사태가 해결될지는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 건강은 자기가 잘 챙기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다음 한 달 뒤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